오늘 우리 증시는 개장 초만 해도 진짜 누가 봐도 약세장의 기운이 강했지만 역시 또 10시 반에 개장한 중국 홍콩 증시가 가열차게 반등하면서 우리도 여기를 따라서 전마후풀, 약간 후풀 쪽의 어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후반부에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월요일장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오늘 중국 증시에서는 어제부터 한껏 기대를 했었던 LPR 대출금리 인하는 무산이 됐습니다. 대신에 골드만삭스 리서치에서 이번에 LPR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은 것은 향후 몇 개월 동안 쓸 금리 인하 카드를 아껴두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희망 고문을 시전했는데 이게 기관 투자자들한테 강력하게 어필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한마디로 지금 이제 소문에 살아. 오늘 만약에 LPR 금리 인하 나왔으면은 뉴스에 팔았어야 될 타이밍인데 그거랑 반대로 대응을 하라, 이거죠. 골드만삭스가 어떤 데입니까? 바로 그 2000년대 초반에 브릭스라는 용어의 창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쪽 시장의 리서치 어떤 전매 특허를 가지고 있는 진짜 중알 못으로, 아니네, 중잘알, 중국을 잘하는 그런 리서치 하우스로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시장에는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런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밤 미국은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이고요. 대신 이번 주 결코 한가한 증시 주간은 아닙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연준 FOMC 회의록 공개가 있고요. 우리 이제 목요일에 또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로 이 이벤트에 주목하고 있는데, BOJ 일본 중앙은행 신임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사실 글로벌 경제 G2는 미국과 중국이 맞지만 글로벌 중앙은행 투톱을 꼽으라면 당연히 연준하고 이 일본 중앙은행 BOJ입니다. 사실 지난 4분기에 원달러 환율 막 급등하고 또 그때 마침 레고랜드발 회사채 시장도 막 흉흉했던 데다가 또 거기다가 영국 파운드화가 달러 강세에 폭격 맞고 급추락하면서 뭐 영국이 IMF 구제금융 결국 간다는 설까지 나돌고 거기다 크레딧 스위스 파산설에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걸 한 방에 잠재운 게 바로 일본 중앙은행 BOJ였습니다. 당시 엔달러 환율도 치솟고 있는 이런 마당에 BOJ가 참다 못해가지고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정말 사무라이를 연상케 하는 시뻘건 칼날을 휘둘렀고요. 그때 바로 일본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달러와 미국채를 시장에 완전히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월가에서도 깜짝 놀랐죠. 야, 이거 정말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최대 채권국 일본이 정말 평소에는 아주 점잖은 그 건물주 내진 집주인 그런 캐릭터였는데 갑자기 이런 사람이 안면을 싹 바꿔가지고 명도 소송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네? 이렇게 이제 덜덜 떨면서 그때 이제 비로소 월가에서는 정신 차리고 그동안 왕창 이제 배팅을 했던 달러 롱, 그리고 반대로 N1 위안 파운드 이런 미국 주요 교역국들 통화에 대한 숏포지션을 접으면서 마침내 달러 강세가 일단락이 됐죠. 바로 그때 또 한 번 일본 BOJ의 파워를 모두가 실감했었습니다. 근데 일본도 최근에 소비자 물가 CPI 상승률이 3%를 넘어가지고 50년 만에 최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베도 없는데 아베노믹스 세계 화살인지 도화살인지 하여튼 그것도 계속 밀어붙이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길고도 지루하고 끈질겼던 양적 완화의 출구 전략을 고안하는 바로 이 시기에 새로운 BOJ 총재가 내정됐다는 바로 이 소식, 정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마침 오늘 밤 미국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이고 하니까 이 틈을 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BOJ 총재 후보자 우에다 가즈오라는 분입니다. 일단 별명은 일본의 벤 버냉키. 어라? 그럼 벤 버냉키 별명이 헬리콥터 벤인데, 그래서 돈을 하늘에서 막 뿌리는 그 양적 완화의 화신, 그런 존재인데, 그럼 요 신임 BOJ 총재 후보자 우에다 카즈오도 계속 일본에 엔화를 찍어서 돌리는 역할인가? 이런 기대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실제로 벤 버냉키도 결국 임기 이제 연임해서 2번을 했는데 첫 임기 때 양적 완화했던 걸 두 번째 임기 때 긴축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그럼 이번에 이제 우에다 카즈오는 바로 버냉키 2기 임기의 역할을 할 사람으로 발탁이 된 셈이죠. 근데 이분이 또 특이한 게 일본에서 동경대 이학부를 나왔고 바로 이제 미국 유학 가서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버냉키하고 동문수학을 했대, MIT에서. 그리고 또 둘 다
그때 당시에 지도 교수가 바로 지난 제닛 옐런 연준의장 시절에 연준 부의장을 맡았던 스탠리 피셔 교수였습니다. 요분 일단 얼굴만 봐서는 우리 윤복희 선생님을 닮은, 뭐랄까, 그냥 그 동네 복덕방 가면은 앉아 계시는 그 계산 되게 빠릿빠릿하고 또 그러면서도 정직하고 친절하신 그런 할아버지의 느낌인데, 하여간 진짜 근데 이분 스탠리 피셔 교수님은 제자 중에 벤 버냉키 연준의장 포함해가지고 지금까지 연준 임원만 한 10명은 됐을 건데요. 이번에는 BOJ 총재까지 또 제자 중에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스탠리 피셔가 연준 부의장 그 시절에 FOMC 회의나 아니면 뭐 잭슨홀 미팅 이럴 때 공개석상에서 자주 보이던 광경이 뭐였냐면, 그 스탠리 피셔가 의자에 이제 딱 앉아 있어요. 근데 비록 이제 연세는 드셨어도 꼿꼿하죠.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막 연준 지역 연은 총재들하고 그 스티브 무누신 막 이런 그 미국 재무장관들, 참 그야말로 달러라는 기축통화국의 그 미국 재무장관도 와서 90도로 허리 숙여가지고 인사하고, 또 어떤 연준 임원은 가서 물 떠오고 막 그런 풍경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스탠리 피셔 이분 제자 중에서 BOJ 총재까지 또 탄생을 했습니다. 정말로 다음번 다보스 포럼이나 아니면 잭슨홀 미팅 이런 데서 두 분이 만나면은 이 우에다 카즈오가 일본식으로 진짜 폴더 인사하고, 그러면 스탠리 피셔가 아이고 그래 축하한다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야 근데 이제 너도 몇 가닥 안 남았구나, 약간 이런 얘기하는 거 꼭 좀 보고 싶네요. 하여튼 지난주 처음 이 우에다 카즈오 BOJ 총재 지명 소식 나오자마자 엔달러 환율은 또 한 번 꿈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에다 카즈오의 역할이 바로 BOJ라는 커다란 댐의 수문을 잠그는 그런 수문장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흘러들어간 물까지 도로 빨아들이는 양수기 역할까지 할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인식 때문에 엔화 가치가 급등했던 탓인데요. 아니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이번 BOJ 신임 총재 역할이 정말 할복할 각오로 일본 기준금리 인상하고, 만약에 다행히 일본 경제에 큰일이 안 나면 그냥 적당히 욕바지라도 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이번에 인사청문회 통과하면은 4월 8일 날 퇴임하는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의 후임으로 BOJ 총재로 이제 올라가는데, 일단 인사청문회는 무난하게 통과할 방침입니다. 원래 뭐 일본의 인사청문회는 뭐 과거에 지하철 변태급의 그런 이력이 들통나거나 뭐 거의 그 정도만 아니면은 웬만하면 그냥 그 사람 그 지명했던 총리 면을 봐서 통과시켜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우에노 카즈오가 활발하게 언론과의 인터뷰에도 나서고 글도 기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네요. 우선 누가 봐도 이 사람 역할이 이제 기존 BOJ 색깔하고 다른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를 예상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니라고, 나는 아베노믹스를 성공한 정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아베노믹스를 전부 되바꾸 시키려는 게 아니다. 약간 천박한 어휘가 나왔는데, 그냥 일본어 되바꾸라고 합시다. 다만 이제 그동안 금융 완화의 출구를 모색하는 것으로 내 임기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천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연착륙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명분은 이제 일본의 최근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대치를 상승한 것과 장기금리 왜곡 등을 초래한 금융 완화 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 우에다 카즈오 신임 BOJ 총재 내정자가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일본의 디지털 화폐 도입입니다. 사실 지난 2020 도쿄올림픽 때 이거 시범적으로 디지털 엔화 도입하려고 나름 일본 정부하고 BOJ가 야심차게 기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막 코로나 터지고 뭐 도쿄올림픽 연기되고 그나마도 뭐 온라인으로 열리고 이러면서 이제 막 흐지부지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우에다 카즈오 BOJ 총재 취임하자마자 이르면 이번 4월 달에 다시 이 일본의 디지털 엔화 도입이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뭐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는 진짜 현금 사용 비중이 높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하도 지진에다가 뭐에다가 자연재해가 많은 섬나라다 보니까, 만약에 당장 지진 나가지고 통신 끊기고 전기 안 들어오는데 그때 믿을 거는 현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심지어 은행보다도 우체국에 예금을 더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우체국은 아무래도 좀 공기업이고, 또 뭐랄까 약간 아날로그식으로 전표나 이런 거 관리가 워낙 그 오랫동안 해왔던 곳이니까 좀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참 거기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이 됐으니까, 진짜로 일본 시내에서 버스 타잖아요.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 어르신들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대신 버스에 도입이 됐거든요.
하여튼 근데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초라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는 일본 노인들 보면서 뭐 진짜 측은지심 이런 거를 정말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게, 특히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 그렇게 버스 타고 다니는 노인분들 정도면은 그 우체국 예금에 다 몇천만 엔씩 기본으로 다 들어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럼 증시에서 이 우에다 카즈오 신임 BOJ 총리 핵심 수혜주 가운데 저는 바로 CBDC 디지털 화폐 이쪽을 꼽아요.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로 그 무역에서 FTA 맺듯이 국가 간 CBDC 협정 맺으면은 뭐 여행 갈 때 환전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대신에 사이버 보안 이쪽은 엄청 더 갈 길이 차선 확장되는 걸로 봐야죠. 자, 그럼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급진적으로 출구 전략을 밀고 나가가지고 일본 엔화랑 단기 국채금리 급등하고 이게 달러랑 미 국채까지 영향을 주면은 당연히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엔화 롱 포지션에 따른 해지 개념으로 원화 내지는 원화 표시 자산,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회사채든 다 예외 없을 거고요. 이런 자산들의 숏 포지션 쌓여가지고 우리한테 굳이 좋을 건 없죠. 최근에 블룸버그 서베이에 따르면은 우에다 카즈오가 BOJ 총재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월가 이코노미스트 37명 중에서 70%가 올여름 7월까지 BOJ가 긴축의 태세를 갖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중 이제 절반 이상은 이번 우에다 카즈오가 자기 손으로 YCC,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 통제 이 정책을 폐기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서베이 응답자 80%는 이 우에다 카즈오 신임 총재가 이끄는 BOJ가 올해가 채 가기도 전에 그동안 해왔던 양적 완화 되돌리기, 즉 긴축을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거는 뭐 연준처럼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만기 채권 롤오버 포기하는 거, 그리고 채권 매각을 통한 시중 유동성 흡수, 거기다 또 일본은 심지어 중앙은행이 직접 주식시장에서 대형주 ETF를 직접 매입을 해왔거든요. 이게 올해 중으로 다시 이제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채권 시장은 물론이고 이제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회수해가는 이런 긴축을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죠. AUM, 운용 자산 규모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락은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이번 우에다 카즈오 BOJ 총재 지명이 의미하는 바를 누구나 뻔히 알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마지막 양적 완화의 어떤 수원지 저수지였던 BOJ마저 긴축으로 정책 변화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특히 엔캐리 자금이 미국 등 외국 국채 시장에서 급하게 빠져나갈 경우 그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결국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장기채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미국은 당장 어떡하죠? 이번에 부채 한도 증액 뭐 6월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한도 늘린 만큼 그대로 다시 단기 채권 시장에 때려놓고 BOJ 빈자리 채우는데 그 돈 다 쓰면은 미국 정부는 또 무슨 돈으로 굴러간다는 거죠? 하여튼 블랙락 측은 일본 주식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이건 이제 BOJ 긴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 금융사들이 내던지는 주요 선진국들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또 해당 국가들 경제가 악화될 경우에 거기 또 다시 일본이 악영향을 받는 이런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대신에 블랙락은 일본 주식 중에서 환노출이 있는, 즉 엔화 강세의 수혜가 되는 섹터 중에서 자동차, IT 가전, 관광 이런 쪽은 또 좋게 본다고 하네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K증시에도 그대로 있는 자동차, IT 가전, 그리고 관광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거죠? 뭐 관광 이쪽은 어떻게든지 중국 리오프닝으로 커버가 된다고 치지만 자동차하고 IT 가전은 외국인들이 과연 일본 비중 확대와 함께 우리 한국의 자동차 IT 가전을 똑같이 동시에 비중 확대를 할까요? 아니면 롱숏으로 대응을 할까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 클릭해 주시면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내일은 2월 21일 화요일이고요.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내일 개최하는데요. 진짜 인구 절벽,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정말 심각한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먼저 출산 장려주 이쪽이 한 발 앞서서 오늘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제 정말 수시로 이쪽에 순환매가 팽팽 돌아갈 그럴 시기가 왔습니다. 사실 뭐 출산 장려 이런 면에서는 저도 할 말 없는 놈이지만, 하여튼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살 예방을 위한 시행령을 또 보니까
그나마 있는 인구마저 잘 지키자는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뭐 번개탄 유통을 금지하고 다리 난간마다 울타리를 설치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왜 아예 사람들 고기 못 먹게 한다고 수출 그냥 판매 금지시키든가 아니면 고깃집은 전부 등산로 위에 산꼭대기만 차릴 수 있게 한다고 그러죠. 하여튼 이런 땜질식 처방 말고 좀 근본적인,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마음 놓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적어도 국가와 사회가 방해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죠. 저는 이런 저출산 고령사회 정부 대책 관련해서 기존의 뭐 뻔한 고령화 관련주들, 뭐 임플란트, 치매 치료제 이런 것들도 물론 좋지만 특히 이제 저출산 대책으로는 탈모 환자들 정부에서 치료비 지원해 주는 거, 그럼 이 탈모 치료제 이익에 저는 수혜해 주라고 봅니다. 요즘 여성분들이 돈 없는 거는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머리 없는 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탈모인들의 가슴에 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가 로봇 테마에 올인하는 그런 날인데요. 먼저 첨단 로봇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 및 업계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 동시에 산업부 장관이 로봇 친화 빌딩의 현장 방문하는 일정까지 내일 잡혀 있습니다. 사실 이 로봇 테마 이게 작년 그 중대재해처벌법 그때부터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뭐 제조든 건설이든 하여튼 업종 관계없이 작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업주는 기본 구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사를 받는 이런 법안인데, 근데 참 씁쓸하게도 이걸 도입하고 나니까 작업장 안전 환경 이런 걸 개선하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아예 사람 자체를 안 쓰려고 전부 자동화로 대체하는 이런 과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아니 그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일하시던 여사님들, 그리고 우리 엄마 친구분들 중에서도 많이 계셨던 그 보험 아주머니들 어디서 지금 잘 살고들 계시나 모르겠어요. 다음 내일 환경부가 수소버스 보급 실시 협약으로 인천시 내 수소버스 200대 보급이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것도 역시 뉴스창에 도배되기 좋은 내용과 그런 그림이죠. 이제 인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수소버스 도입에 지자체 간 어떤 선도 도시 이런 명분도 서로 챙기려고 하고 또 그만큼 정부에서 혜택도 주는 거죠. 다음 내일 중기부는 국내 중소기업, 대기업과 기술 협력으로 5G 특화망 핵심 장비 개발 성공이라는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증시에서는 그 5G 관련주, 특히 이번 정부의 5G 전국망 완성 이거 관련해서 5G 장비 이쪽으로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내일 우리 국방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 UAE랑 폴란드에 공식 방문하는데요. 뭐 바이든 연설도 마침 폴란드에서 있고 하여튼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우리 방산주 이쪽이 다음 내일 화요일에 또 마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러우 전쟁 발발 1주년 기념 연설을 러시아 의회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괜히 또 핵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나마 지난 1년 동안은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사야만 했었던 그쪽에서 나는 곡물, 원자재 이런 거 다 오염돼 가지고 쓰레기 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또 고개를 들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또 수혜주가 여기서 나올 수 있죠. 다음 미국이 월요일 프레지던트 데이로 공휴일 겸 휴장일이기 때문에 내일 화요일 아침에 뉴욕 증시 찾아보셔도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멈춰 있습니다. 괜히 또 옆집 치사하게 와이파이 비밀번호 바꿨네 이렇게 아침부터 화내시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근데 미국 그 월요일 프레지던트 데이가 또 연준에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최근에 백악관 경제고문 겸 국가경제위원회 NEC 의장으로 지명된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지난주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바로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바로 그 프레지던트 데이입니다. 이분이 연준 내에서는 중도와 강성 사이의 비둘기파로 활약해온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분이 바이든 행정부 3년차 임기 금융사령탑으로 어떻게든지 바이든 지지율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뻔하죠. 제일 좋은 게 이제 선심성 행정 그리고 보조금 같은 거 많이 퍼주기.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